듣기 딱 좋은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자, 여기 소파에 편하게 앉으시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작품은 케일리의 7번째 모험 이야기입니다. (1899년) 출간 당시 그랜트 앨런의 소설 케일리의 모험은 대중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신선하고 파격적인 소재로 평가받았어요. 왜냐?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을 뜻하는 신여성 담론이 활발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케일리의 모험은 매우 유쾌하고 모험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풀어냈다는 찬사를 받은 거죠. 지난 6화까지 이야기를 초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름은 케일리, 영국 사람인데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근데 사정이 좀 딱해요. 아버지를 여의고 수중에 단돈 2패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한화로 치자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살 정도인데, 그런데 케일리는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전공을 살려 교사를 해도 될 텐데 아무튼 여행을 하면서 귀족 부인 비서, 자전거 외판원, 타자기 사무소 운영까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갓생을 사는 신여성이죠. 심지어 해럴드라는 돈 많고 잘생긴 귀족 남자가 청혼해도 넌 돈이 너무 많아서 싫어. 단 네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는 여성입니다. 진짜 힙하지 않나요? 지적이면서도 대담하고 가끔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케일리. 그녀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왠지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런 케일리가 오늘은 어떤 모험을 떠날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케일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귀인을 만났지 뭡니까? 알고 보니 이 양반 잘 나가는 신문사 사장이자 백만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케일리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행 경비와 원고료를 줄 테니 이집트에 가서 기사 좀 써볼래? 라고요. 과연 이 이집트 여행 순조로울까요? 순조롭다면 케일리의 모험이 아니죠.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이야기에 초점 좀 맞추고 갈까요? 이름하여 소설 해상도 높이기. 요 소설 속 배경 지식 초점을 살짝만 맞추면 4K로 소설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케일리가 나일강을 배를 타고 가면서 본 풍경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스크와 2개의 미나렛이 마을마다 나타나는데, 모스크는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돔 모양으로 생긴 이슬람교의 예배당이고요. 그 옆에 높게 솟은 뾰족탑이 미나렛이에요. 이 모스크와 미나렛은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다라고 알리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행자들에게는 사막의 등대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기 가면 죽지 않는다, 이런 생존의 신호이기도 했대요. 또 탑 꼭대기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했대요. 즉, 모스크와 미나렛은 이슬람의 정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케일리 일행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셰이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무법지대에서 낙타와 인력을 통제하는 부족의 왕이자 절대 권력자라 얕잡아 봤다간 큰일 납니다. 게다가 케일리 일행을 벌벌 떨게 한 세누시 일파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당시 북아메리카 사막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종교단체이자 정치 세력이었어요. 사막의 진짜 주인들인 거죠. 자, 이 정도면 해상도 충분히 올라갔겠죠? 그럼 스릴 넘치는 오늘의 이야기, 숨겨진 오아시스의 모험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2개월 동안 우리가 타자기로 작성했던 원고와 판매한 매니토 자전거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따분한 인간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까지 지루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단지 우리는 1년간 피렌체에서 인맥을 쌓으며 보냈고 여름에는 자전거 거래가 더 활발한 스위스로 다시 돌아갔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겠다. 덕분에 모든 비용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노릇을 하던 내 수중에는 시즌이 끝날 무렵 꽤 두둑한 자금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겨울을 보내러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 솔직히 나는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엘시, 이건 너무 느려. 내가 말했다.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18개월이 흐르도록 이탈리아조차 벗어나지 못하다니. 이런 속도라면 뉴욕에 도착할 때쯤엔 멋진 레이스캡을 쓴 백발 노인이 되어 있을 거고 런던으로 돌아올 때는 아흔을 바라보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비틀거릴지도 몰라. 그런데 뜻밖에도 고마운 의사 선생님들이 구원투수로 나서주었다. 나는 정말 의사들이 좋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곳으로 당장 떠나라고 항상 등 떠밀어 주니까. 엘씨는 상태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쇠약했다. 나는 주치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의사다운 처방을 내렸다. 피렌체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올겨울엔 이집트로 데려가 보시길 권합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사막 공기를 6개월 정도 마시고 나면 런던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엘시를 설득할 지렛대로 삼았다. 그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이지 즐겼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카이로까지 갈 여비밖에 없어서 그곳에 도착하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반대했다. 굶는 것은 그녀가 가장 즐겨 쓰는 비극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해괴한 취향이 없다. 일단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을거리는 도착해서 찾으면 된다는 게 내 방식이다. 그래도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수입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1년치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비록 가난이 선사하는 극적인 긴장감은 좀 덜하겠지만. 엘시, 내가 훈계조로 말했다. 인생이 매번 가르침을 주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못 배우니? 연극 무대를 예로 들어볼까? 요즘 연극은 도덕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본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어빙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 그 분야의 권위자잖아.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어. 바로 무언극에 나오는 광대지. 광대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 내일을 걱정할까? 전혀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거위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보조 출연자가 나무쟁반에 소풍 거위를 들고 무대 위로 유유히 걸어 나오지. 그러면 광대는 오, 조이, 여기 거위가 있어 라고 외치며 그걸 차지해. 그러고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소스를 만들 사과가 몇 개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중얼대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다시 아주 째지는 목소리의 꼬마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달려나와. 광대는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바구니를 낚아채 쌩하니 사라져버리지. 정말 본받을 만한 모델 아니니? 매년 크리스마스 공연마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보여주는데 넌 그걸 보고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광대의 방식대로 살아봐.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적절한 순간에 신속하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모험심이 있어야 행복도 얻는 거란다. 이걸 네 새 좌우명으로 삼아 공책에 적어두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어. 엘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의 그 자신만만함은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야.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 식탁에서 그 자신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옆자리에 매끈한 얼굴에 풍채가 좋고 아주 부유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았다.
아내와 함께였기에 나는 안심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곧 그가 런던의 거물급 일간지 소유주이자 백만장자 편집장이며 언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엘 워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우리는 겨울을 보내러 이집트에 갈 생각이라고 넌지시 말하자 그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아늑한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들 부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쩐지 그날 저녁 내 안에 악마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가끔 내게는 그런 악마가 찾아오곤 하는데 아주 순한 녀석들이다. 에러시는 젊은 패기와 대담함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즐거워할수록 내 이야기는 더욱 거침없어졌다. 그것 참 기발하군요. 우리가 매니토 자전거를 팔며 겪었던 어설픈 무용담을 들려주자 그가 말했다. 아주 좋은 기사거리가 되겠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겠다는 각오로 나는 기세를 몰아 대답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여성의 생기 넘치는 경쾌한 감각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특기는 뭔가요? 제 특기는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대해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는 다시 미소를 띄었다. 그거 아주 신선한 저널리즘 방식이군요. 발길 닿는 대로 취재하는 기자라니.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써본 적이 있냐니. 내 글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게 내 일생의 소원이었다. 비록 지금까지는 허탕만 쳤지만 말이다. 부족하지만 써놓은 원고가 있긴 해요. 나는 적당히 겸손을 떨며 대답했다. 사실 우리 사무실 구석구석 내가 쓴 원고로 가득했는데 말이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속으로 쾌즈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정 원하신다면 나는 중얼거렸다. 대신 너그럽게 봐주셔야 해요. 엘시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그때 소설 한 편을 구상하고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역작이 될 그 작품은 이집트 특유의 분위기가 필요했기에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집트에 가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심 끝에 고른 원고를 엘버시에게 건넸다. 잔인하게도 그는 내 눈앞에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나는 얌전하게 앉아 엄지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글을 다 읽더니 원고를 내려놓았다. 생동감이 넘치는군요. 그가 말했다. 활기가 넘쳐요, 케일리 양. 당신 말이 맞아요. 바로 이런 감각이 우리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필요합니다. 이 세 편은 내가 사가겠습니다. 그가 원고를 추려내며 덧붙였다. 원고료는 우리 신문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대답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다. 천만에요. 나는 사업가고 이건 아주 훌륭한 기사거리니까요. 자, 그럼 이집트 건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식으로 제안을 하나 하죠. 만약 내가 당신과 당신 친구의 여비를 모두 분담한다면 일주일에 3편씩 카이로, 나일강, 시리아, 그리고 인도에 관한 생생한 기사를 보내주겠나요? 분량은 편당 2,000단어 정도로 하고 고르는 1,000단어당 3개니로 합시다. 나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거위를 든 보조 출연자라도 이보다 더 절묘한 순간에 등장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나의 편집장은 내가 요리하는 수고를 덜어주려는 듯 사과 소스까지 통째로 가져다 준 셈이었다. 바로 다음 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엘시는 돈이 없다는 시시한 이유로 반대하려 했지만 의사가 그녀의 오른쪽 폐 상부를 위해 이집트로 가라고 처방한 이상
나는 그녀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우리는 브랜디시에서 출발하는 피에노 증기선 객실을 예약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푸른 지중해의 품에 안겨 파도를 타고 있었다. 푸른 지중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그곳이 언제나 잔잔하고 따뜻하며 햇살이 가득할 거라는 황당한 환상을 품기 마련이다. 바다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으나 기턴 대학 시절 우리 기숙사 사원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보고 느낀 그대로 말할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중해는 숙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누구든 파도 위의 낭만에 대해 마음껏 찬사를 늘어놓아도 좋다.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뱃멀미 따위에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브린디시에서 코르푸까지 아드리아 해를 타고 내려갔는데 배가 술이라도 마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모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이오니아 제도를 항해할 무렵 나는 엘시를 깨워 여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나우시카의 고향이야 라고 일러주려 했다. 하지만 엘시는 대답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멀미와 씨름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으니까. 결국 나조차 항복해버렸다. 그로부터 하루 반 동안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고 크레타 섬의 바람막이 덕에 배가 겨우 평형을 되찾으려 할 때쯤에야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겨우 밥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덧붙이자면 지중해는 지도상으로 볼 때 그저 조그마한 바다에 불과하다. 경멸과 애정이 뒤섞인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그야말로 주머니에 쏙 들어올 법한 바다 말이다. 하지만 브린디시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그저 동쪽 분지를 가로지르는 데만 꼬박 나흘 밤을 비참한 몰골로 보내고 나면 이 바다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북풍이 몰아치는 파도의 골짜기에 갇혀 펠로폰네소스 앞바다에 널브러져 있는 동안 나는 지중해를 엄청나게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고요하고 별빛이 쏟아지던 저녁, 반가운 안식처가 되어준 크레타 섬 아래를 지나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경외심이 조금씩 호감으로 변해갔다. 추위가 뼈를 깎는 듯했다. 햇살 가득한 남부에서 이런 날씨를 만날 줄이야. 그제야 그리스인들이 북풍의 신 보레아스를 왜 그리도 냉담한 신으로 묘사했는지, 트라카이아의 산들바람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조국의 동풍을 묘사할 때처럼 공손하면서도 비꼬는 수식어를 골라 썼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런 적절한 고전적 지식도 이 추위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그때 친절한 남자 승객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담요가 필요하신가요, 숙녀분들? 정중하면서도 독특한 말투를 들으니 아마도 아일랜드 출신인 듯 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쓰실 게 아니라면 제 친구가 아주 고맙게 쓸 거예요. 저 말인가요? 저는 이 커다란 얼스터 코트 덕분에 토스트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런 날씨에 전혀 대비를 못하셨군요. 그 사기꾼 같은 시인놈들의 말을 너무 믿으신 모양입니다. 푸른 시칠리아 바다가 부서지는 곳이라니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요. 북동풍이 몰아칠 때 그놈들을 여기다 앉혀놨어야 하는 건데. 그는 담요를 가져왔다. 낙타 털로 만든 부드러운 갈색 담요는 크고 푹신했다. 그는 우리 둘을 그 담요로 감싸주었다. 그 다정한 아일랜드 신사 덕분에 우리도 토스트처럼 따뜻하게 몸을 녹이며 그날 밤 늦도록 간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맥로글렌 박사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클레어주 출신이죠. 여행과 탐험을 하러 이집트로 가는 길입니다. 레스캐너에서 병원을 차리기 전에 세상을 좀 둘러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권하셨거든요. 클레어주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 아름다움을 즐길 기회가 남았네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조지 메러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래를 금박으로 덧칠해 두는 셈이죠. 메러디스 말인가요? 아, 정말 훌륭한 작가죠. 그 친구는 천재예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절반은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증거가 있냐고요? 그제에게 켈트피가 조금이라도 흐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밤까지 맥로글렌은 우리의 충실한 기사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의 고향 여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눈을 가졌다고, 장난기와 열정이 절반씩 섞여 깊게 반짝이는 눈망울을 지녔다고 솔직히 인정한 덕분에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는 곧장 우리 곁을 지키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붉은 머리에 골격이 장대한 몬스터 출신 남자였지만 정말이지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아일랜드 농민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지중해의 거친 파도 따위는 잊어버렸다. 이틀째 되던 날 늦은 저녁, 그는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머리 위로는 오리온 자리가 빛나고 인광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밤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그를 솔직한 기분에 적게 한 모양이었다. 게일 양. 그가 갑한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말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의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묻는 건데, 만약 내가 정말 의회에 나간다면 말입니다. 내 생김새나 목소리, 말투 혹은 태도에서 제가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챌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엘시와 눈이 마주쳐 웃음이 터지는 불상사는 면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때 기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맥노글렌 박사님, 내가 말했다. 출신을 숨기려 애써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설령 당신이 쓰는 단어나 문장에서 아일랜드 특유의 억양을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화려한 말솜씨만큼은 당신이 셰리든, 버크, 그레턴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할 테니까요. 그가 어찌나 내 손을 뜨겁게 맞잡던지 나는 이 찬사를 작별 인사 삼아 서둘러 선술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에서 그는 정말 든든한 존재였다. 그는 우리 짐을 노리는 아랍인 짐꾼 15명의 집요한 소나기에서 용감하게 우리 물건을 지켜냈고 기차에 무사히 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셰퍼드 호텔방에 우리를 안전하게 들여보낼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정작 본인은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셰퍼드 같은 고급 호텔은 자기 같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된다며 좀 더 저렴한 호텔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클레어 타운티의 땅값만 제대로 받았어도 자기 아버지의 영지가 아일랜드 전체에서 가장 끝내주는 땅이었을 거라며 귀엽고 고향 자랑 섞인 허세를 한 자락 늘어놓았다. 엘워드는 이를 대범하게 처리할 줄 아는 현대적인 사업가였다. 내게 이 연재의 기사의 지필을 맡긴 만큼 그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원했고 그에 걸맞게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쿡 여행사에 이집트 전통 돛담배, 작은 증기 다하비아를 대여하라고 지시했다. 맥노글렌 박사는 신이 나서 이 여행 준비를 도왔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가 말했다. 제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은근히 합류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나는 염장 생선을 파는 상인도 아닐 뿐더러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보호자도 없이 나일강 유람을 떠날 생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직접 돛을 올리는 다하비아를 구한 것이다.
내가 기사를 쓸 시간을 벌기 위해 수시로 멈추며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그는 신통하게도 우리가 마을이나 유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거의 항상 그곳에 와 있었다. 항해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나일강은 그저 나일강일 뿐이니까. 처음에는 이 풍경이 낯설어 강둑을 지날 때마다 안내 책자를 뒤적이며 마을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으나 이틀 정도 나일강을 겪고 나니 그런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을은 이름만 달랐을 뿐 전부 똑같은 마을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포테슈크 랭글레 박사처럼 나타날 때마다 새로 변장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을마다 하얗게 칠한 작은 모스크와 길쭉한 미나렛 한두 개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 벌집처럼 보이는 진흙집이 늘어서 있었다. 대추 야자나무 무리가 초라하고 헐벗은 집 위로 늘어진 풍경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멀리서 보면 제법 그림 같고 근사해 보였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모습으로 변하는 점까지 똑같았다. 우리의 여정은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웠다. 정오에 모스크와 야자수, 진흙집과 낙타가 있는 아부티구를 지나면 한두 시간 동안 양옆으로 펼쳐진 초록 벌판을 가로질렀다. 벌판 곳곳에는 진흙집이 흩어져 있고 뒤편으로는 회색빛 사막 산맥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오후 2시쯤 30km쯤 더 올라가면 다시 아부티구가 나타나는 시기였다. 똑같은 머스크와 진흙집, 그리고 여전히 귀족적인 기품을 풍기며 되새김질의 여념이 없는 오만한 낙타까지 판박이었지만 이름만은 쿠스캄이라고 우기는 시기였다. 부두의 소란을 뒤로하고 이틀 전 먹은 식사를 여전히 느긋하게 씹고 있는 낙타를 지나쳐 30km를 더 올라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초록 평원과 회색 산맥을 지나 멈춰선 곳은 영락없는 쿠스캄이었으나 이번에는 타타라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다. 아부티구든 쿠스캄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간에 이름만 다를 뿐 그곳은 언제나 똑같은 마을이었고 낙타는 아까와 똑같은 소화를 시키고 있었다. 나일강 전체를 보든 단 8km만 보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벽지 같았다. 샘플은 하나면 충분했다. 강 전체가 그 샘플을 무한 반복해 놓은 것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써야 할 원고가 있었기에 꿋꿋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낙타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그 난해한 과정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했다. 대추 야자나무에 대해서는 고작 사흘 만에 평생 그것만 먹고 자란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늘어놓기도 했다. 여행 중에 만난 아이와 베일을 쓴 여인, 아랍 주장과 콥트교 신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말로 그림을 그리듯 상세히 기록했다. 진흙집과 미나렛을 집요하게 탐구한 이 글은 배짱 두둑한 출판사가 나타나 적절한 제안만 해준다면 언제든 책으로 낼 생각이다. 또 다른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강둑마다 유적지가 질비하고 물결 위로 붉은 기둥이 비칠 거라 믿었는데 말이다. 순전히 니콜리의 시를 읽고 생긴 근거 없는 오해였다. 온종일 증기선을 몰아 이틀을 꼬박하도 그놈의 지겨운 대추 야자나무와 평온하다 못해 오만하게 짝이 없는 낙타의 단조로움을 깨트릴 신전 하나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말이다. 보잘것없는 내 식견으로 말하건대 이집트는 사기다. 지저분한 강물만 넘치는 나일강은 지나치게 넓고 정작 보고 싶은 신전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어쩌다 신전을 발견해도 마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번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신전의 반복이었고 등장하는 신과 왕, 지루한 조각도 죄다 판박이었다.
키가 3미터나 되는 신사가 전차 위에서 자기 몸집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을 사정없이 짓밟는 장면도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그 신사의 이름이 여기서는 람센스, 저기서는 세티, 또 다른 곳에서는 아멘호프타라고 불리는 정도가 유일한 차이였다. 이런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신전 하나와 오벨리스크 하나, 그리고 상형 문자 판 하나를 본 순간 고대 이집트 전체를 다 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며칠째 똑같은 풍경을 가로지르는 항해 끝에 아침에 눈을 뜨면 10그루의 야자수, 2개의 미라넷이 있는 마을이 보이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여전히 전과 똑같은 모스크와 야자수, 미나렛이 있는 마을이 반복되는 그야말로 다카포 같은 일상 끝에 우리는 어느 날 저녁 기르게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내 생각에 기르게라는 곳도 우리가 지나온 마을과 딱히 다를 게 없었다. 여느 때처럼 모스크와 10그루의 야자수, 2개의 미나렛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의 배가 고장난 덕분이었다. 기계장치에 원인 모를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기술자로부터 적어도 사흘은 기다려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마침 맥노글렌 박사의 다하비아가 신통하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도착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우리의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기르게에서 길고 긴 사흘 밤낮을 대체 무엇을 하며 보낸단 말인가? 물론 가까운 곳에 아비도스 유적이 있긴 했으나 전문적인 이집트 학자가 아닌 이상 아비도스 유적에 하루 이상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 비상사태에 맥노글렌 박사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를 도우러 나섰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를 수소문한 끝에 사막 너머로 하루 꼬박 이동하면 유럽인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이름 없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평소라면 그런 탐험을 위해 낙타와 가이드를 섭외하는 데만 좋기 사흘은 걸렸을 터였다. 이집트는 서두르는 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박사는 마침 마을에 들어온 어느 추장을 찾아냈고 그는 약간의 사례비를 대가로 이틀 정도의 여행을 위해 낙타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엘디어와 전 세계적인 신문 발행 부스에 보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기회를 잡았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오아시스. 그리고 그곳을 최초로 탐험하는 2 기독교 여성이라니 이보다 더 근사한 특종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목숨을 잃기라도 한다면 데일리 텔레폰 신문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터였다. 나는 피커들리 서커스 광장이 흥분으로 들썩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호외, 본사 특파원, 잔인하게 살해당하다. 나는 이 짜릿한 기회를 기꺼이 즐기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엘시가 나만큼 기뻐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낙타와 대학살, 그리고 특종에 목매는 언론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엘시는 살해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싶었다. 그녀는 문제의 오아시스에 산다고 알려진 세누시파의 광신적인 이슬람교도가 우리를 이도교 앞잡이라 부르며 당장이라도 목을 벨지 모른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나는 그런 위험이야말로 언론인으로 감수할 만한 기회라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대의를 위해 순교한 최초의 여성 언론인이 되는 영광을 상상해보라고 말이다. 하지만 엘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가 간다면 자신도 가겠다니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니 말이다. 맥노글렌 박사는 우리를 대신해 거래를 성사시켰고 사막 너머까지 따라오겠다며
한사코 나섰다. 그는 아랍 사람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그 협상 무용담을 아주 신이 나서 들려주었다. 내가 그 지저분한 놈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지급을 바라는 거냐? 이 숙녀분들을 기르게까지 무사히 모셔다 놓기 전엔 땡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그러고는 위협이라도 하듯 권총을 슬쩍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죠. 이봐 추장, 우린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갈 거야. 그러니 와디부에 있는 자네 친구들이 우리 목을 치고 싶다면 그건 순전히 자기들 재미를 위해서일 뿐이지 얻어갈 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자 그자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식량은 어쩌실 겁니까 나으리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식량? 필요한 건 자네가 다 챙겨와야지. 기르게 시장을 뒤지면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없겠나? 우리를 다시 강둑에 안전하게 내려놓기 전까지는 단 1페니도 만질 생각 마라. 만약 와디부에 있는 신도들의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우리를 토막내버린다면 권총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죠. 그땐 자네 주머니만 거덜나는 셈이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악마 같은 놈이 나를 마치 영국 왕세자라도 되는 양 떠받들며 굽실거리더군요. 역시 이 이도교 놈들을 다스리는 데는 돈주머니만큼 확실한 게 없다니까요. 사막을 향해 출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몇 달간 원정을 떠나는 것 같았다. 대규모 상단에나 어울릴 법한 낙타 무리가 동원되었고 우리가 머물 텐트와 맥노글렌 박사를 위한 텐트 그리고 식사용 텐트까지 큰 텐트 3동이 준비되었다. 침대와 쿠션은 물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돼지가죽 부대에 식수를 채웠으나 사실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빵과 고기 외에도 와디부 셰이크들의 환심을 사고 종교적 거리낌을 허물기 위한 선물도 넉넉히 준비했다. 왕족 부럽지 않은 여행이군요. 박사가 말했다. 모든 채비를 마치고 비장하게 출발하자 낙타는 거만한 태도로 콧바람을 킁킁거리며 일어섰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도 마침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 그러니 내가 당신들 비위를 맞추려고 가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저 우연일 뿐이니까. 당신들의 목적지가 와디부인 모양인데 나 역시 그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뿐이오.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내가 보기에 낙타를 타는 일은 뱃멀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만 바뀌었을 뿐 고역은 매한 가지였다. 출발 전 우리는 전문가로부터 사막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낙타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좋은 낙타를 고를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편안함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기에 내 낙타가 유독 형편없는 놈이었다고 감히 짐작해본다. 광신적인 원주민들이 말썽을 일으킬까 걱정했지만 솔직히 말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엘시였다. 엘시가 반항한 것은 아니었지만 낙타 타기를 영 즐기지 못했다. 그러자 낙타 녀석이 엘시의 어리고 순진함을 이용해 먹었다. 품행이 단정한 낙타라면 적어도 아이가 걷는 속도 정도는 유지해야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뜨거운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엘시의 낙타는 굼뜨게 기어갔고 수시로 기도하겠다며 멈춰섰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독실한 무슬림처럼 무릎을 꿇었으며 심지어 엘시 위로 굴러넘어져 이교도를 짓눌러버리겠다는 고약한 심보까지 드러냈다. 맥노글란 박사가 아일랜드 특유의 화법으로 녀석을 따끔하게 혼냈는데 차마 활자로 옮기기 민망한 험한 말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낙타는 그저 거만하게 입술을 삐죽거릴 뿐이었다. 그러고는 소리 없는 언어로 박사가 사막에 대해 뭘 아느냐며
조롱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이 짐승 앞에서는 내가 마치 벌레가 된 기분이군. 박사가 당혹스러워하며 말했다. 나일강이 단조로웠다면 와디브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황량함 그 자체였다. 우린 헐벗은 회색 바위 언덕을 넘고 내리쬐는 볕 아래 메마른 골짜기가 길게 파인 굽이치는 계곡을 따라갔다. 참담할 정도로 삭막한 광경이었다. 한낮에 짠물이 나오는 우물가에서 휴식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는 온종일 낙타를 타고 나아갔다. 짐승은 다리를 길게 뻗으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때때로 지루함을 피하고자 낙타 옆에 서서 걷기도 했으나 중앙에는 모래가 깔리고 가장자리에는 바위산이 버티고선 그 쓸쓸한 고원지대에는 볼거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모래에 반쯤 파묻힌 채 비실비실 자란 위석류 나무와 마주치자 비로소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마침내 거만한 짐승이 선심이라도 쓰듯 멈춰섰을 때 우리는 희미한 달빛 아래 대추 야자나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울퉁불퉁한 분지 혹은 구덩이 같은 곳을 발견했다. 그 움푹 팬 곳 가운데에는 하얗게 칠한 모스크와 그 곁에 미나렛 2개, 그리고 진흙집이 밀집한 허물어져가는 성곽 도시가 있었다.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광경이었다. 우리는 고작 아부티그나 코스칸 같은 풍경을 다시 보려고 그 먼 길을 온 셈이었다. 그날 밤, 우린 성곽 도시 밖에 캠프를 차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린 성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성문을 지키던 예언자들의 종들이 거세게 우리를 가로막았다. 이교도는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케부디의 명의로 된 카이로발 통행증이 있었다. 신자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집요한 확인 절차와 한바탕 고성이 오간 뒤에야 문지기들은 우리를 통과시켜 주었다. 3,000명의 광신적인 무함마드 교도 사이에 이방인인 유럽인 3명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해 오싹한 기분이었다. 엘씨는 내 곁으로 바짝 다가오며 몸을 웅크렸다. 브라우니, 만약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그러면 셰이크는 보수를 한 푼도 못 받게 되겠지? 맥노글렌 박사가 아일랜드인 특유의 배짱으로 너스레를 떨며 끼어들었다. 설마 내가 준 호루라기나 불면서 돈 달라고 하겠어요? 그 유머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웃음을 터뜨리자 주변 사람들도 경계심을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은 험악한 표정을 거두고 우리 주위로 몰려들어 도자기와 장신구를 팔려고 애썼다. 광신적인 집착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아랍인의 장사꾼 기질이 발동한 것이다. 우리는 시장 큰 길을 지나갔다. 주민들은 손짓 발짓으로 이 마을의 우두머리가 이틀 전 업무차 아시우트로 떠나 자리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통역사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가 여기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 우두머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도교 놈들이 자기 오아시스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인들이 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강가에서 보았던 여인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야성적인 느낌이었다.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그들은 달아나 버렸다. 그러다 한 여인이 곁을 지날 때 그녀가 움찔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이들처럼 베일을 쓰고 있었지만 두꺼운 베일 너머로 그녀가 얼마나 크게 동요했는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독교인이 무서운가 봐. 엘시가 내 품으로 파고들며 외쳤다. 그 여인은 우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 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나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들 영국인이군요.
나는 이 뜻밖의 말에 놀랐지만 짐짓 태어난 척했다. 엘시, 아는 척하지 마. 나는 시선을 돌리며 허공을 향해 나지익이 대답했다. 맞아요. 우린 영국인이에요. 그녀는 발길을 멈추고 노점의 장신구를 살펴보는 척했다. 저도 그래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아요. 결혼했고요. 카르툼에서 고든 장군의 부대와 함께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저는 소녀였는데 이제 30이 되었네요. 그때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몸을 돌려 걸어가면서도 베일 뒤로 계속 속삭였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네. 동골라에 있는 남자에게 팔려갔다가 다시 이 오아시스의 우두머리에게 넘겨졌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로 계속 갇혀 살았죠. 이런 삶이 너무 끔찍해요. 저를 구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구조할 수 있겠냐고요? 박사가 조금은 지나치게 티를 내며 끼어들었다. 영국군 전체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인가요? 저를 두고 떠나버리시면 안 돼요. 카트룸이 함락된 이후 유럽인을 본 건 당신들이 처음이에요. 그들이 저를 또 어디로 팔아넘길지 몰라요.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그럴 리가요. 내가 말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시야에서 한 번이라도 그녀를 놓치면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녀와 걷거나 친구처럼 대화했다가는 저 광신적인 세누시 교도들에게 우리와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 뻔했다. 나는 곧장 결단을 내렸다. 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있는 머리라도 굴려 순식간에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해질녘의 성문 밖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마치 A씨에게 말하듯 물었다. 여인이 주저했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온종일 우릴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따라오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 뒤를 따라 천천히 밖으로 나오세요. 그녀는 가판대에 놓인 수놓인 슬리퍼를 뒤적이며 살펴보는 척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어쩌죠?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다. 박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무슬림이겠군요. 우린 그 아이들 문제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부인은 영국인이고 억지로 붙잡혀 있는 신선이 우리가 구출할 명분이 있지만 무슬림의 아이를 데려올 권리가 우리에겐 없으니까요. 나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니요, 데려올 수 있어요.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아이를 갖게 한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게 바로 정의라고요. 나는 그 무슬림 남자의 권리 따위는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몇 명이죠? 둘이에요. 아들과 딸인데 아주 어려요. 큰애가 7살이거든요. 그녀가 애틋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였다. 그럼 이제 더는 말하지 말고 계속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도 당신을 지켜볼 테니까요. 해질녘에 성문 근처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빠져나갈게요. 그녀는 두 손을 맞잡더니 베일을 쓴 무슬림 여인 특유의 미끄러지듯 걷는 걸음걸이로 자리를 떴다. 우리의 시선이 그녀의 뒤를 쫓았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상태로 시장통을 걸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 덕분에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두려움을 씻은 듯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겁 많은 엘시조차 이제는 영국 여인의 생명과 자유가 달려있다는 사실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 우리는 온종일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복잡한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유령처럼 이리저리 모습을 나타냈다. 점심 무렵 우리가 낙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열린 성문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뒤따라와서는 구경꾼 무리 틈에 섞여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았다. 와디부의 주민 전체가 이 전례 없는 이방인의 등장에 잔뜩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의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상황을 논의했다. 맥노글렌 박사는 우리 셰이크에게 오늘 저녁 달빛을 받으며 기르게 쪽으로 이동할 생각이라고 말해두자고 제안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주민들의 심상치 않은 눈초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곁눈질하며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상황은 점점 긴박하게 돌아갔고 나는 언론인으로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탈출을 하든 살해당하든 데일리 텔레폰지에 이보다 더 좋은 기사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셰이크는 당연히 그날 저녁 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대원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낙타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맥노글렌 박사는 단호했다. 그는 냉철하게 대답했다. 좋소, 셰이크 선생. 우리와 함께 가든 여기서 멈추든 마음대로 해요.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 하지만 우린 해질녘에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서 기르게로 돌아가거든 영국 영사관에서 당신 낙타를 찾아가요. 우리는 오후 내내 초조하게 진액 담장 그늘 아래 텐트에 머물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쯤 베일을 쓴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성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구경꾼 무리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겨야 했다. 긴장은 극에 달했다. 엘시와 나는 서로 대화하는 척하며 태연하게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엘시를 응시하며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건넸다.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있는 큰 종려나무 숲을 지날 때까지 기르게로 향하는 길을 따라 곧장 가세요. 그 바로 너머에 뾰족한 바위 능선이 있는데 거기 뒤에 숨어서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나는 어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낙타에 올라타세요. 내 친구들이 두 아이를 한 명씩 태울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요. 그걸 신호로 알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베일과 옷에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떨리는 신경과 고동치는 심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기색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옆에 있던 여인에게 아랍어로 무심하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을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초조해하며 기다렸다. 그녀가 그들에게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하지는 않을까? 10분 뒤, 우리가 담장 그늘 아래로 돌아왔을 때 여인은 무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기르게로 난 길을 따라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어린 소녀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는 듯 했지만 다행히 주변 아랍인은 수상쩍은 우리 이방인을 감시하느라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윽고 우리의 새로운 친구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셰이크와 낙타, 짐꾼과 몰입꾼 사이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이 벌어졌다.
그것은 어떻게든 떠나려는 우리와 어떻게든 버티려는 이들의 싸움이었다. 우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떠나겠다는 뜻을 겨우 이해시켰다. 나는 서툰 아랍어로 고함을 질러댔고 의사는 아주 걸진 아일랜드식 입담으로 그들을 몰아세웠다. 마침내 그들은 고집을 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낙타는 하나 둘씩 일어나 느릿하게 무릎을 펴고 목을 길게 뺀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강이 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종려나무 숲을 지나갈 때 한 무리의 소년이 뒤따라오며 100cc를 달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이 너무 멀리 따라오는 바람에 도망자를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오아시스 가장자리 근처에 하얗게 질린 작은 성수 앞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종려나무 숲에 도착했고 능선 모퉁이를 돌았다. 혹시 엇갈린 건 아닐까? 아니었다. 바위 틈에 아이를 품고 웅크려 앉아있는 정체 모를 그녀가 보였다. 의사는 위기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이 낙타를 무릎 꿇으시오. 그가 셰이크에게 위엄있게 외쳤다. 셰이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두 팔을 휘두르며 거칠게 항의하는 몸짓을 보였다. 하지만 의사는 동요하지 않고 기이한 손짓발짓으로 몰입꾼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낯선 여인이 내 곁에 섰고 A씨는 소녀를, 의사는 소년을 태웠다. 낙타는 다시 무기력하게 몸을 일으켰다. 이것이 낙타의 최대 장점이다. 일단 길 위에 세워놓기만 하면 기계처럼 묵묵히 나아간다. 셰이크는 아랍어로 무어라 크게 소리쳤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적대적인 기운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그때 나는 우리 편에 아일랜드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다. 맥노글렌 박사는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권총을 꺼내들더니 분노한 아랍인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잘 보시오, 셰이크 선생. 그는 침착하면서도 허세를 한껏 부리며 말했다. 이 권총 보이지? 당신이 군말 없이 낙타를 기르게까지 몰지 않는다면 선생의 뇌수가 이 사막 모래 위를 적시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우리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당신 목숨으로 영국 정부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셰이크가 박사의 위협적인 말을 다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권총을 휘두르는 모습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확신한다. 그는 몰입꾼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절망적인 몸짓을 취했다. 그것은 이 이도교를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뜻인 듯 했다. 이윽고 그가 아랍어로 몇 가지 단호한 지시를 내리자 다음 순간 낙타는 주인도 깜짝 놀랄 만큼 민첩한 발놀림으로 기르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불안한 긴장 속에서 어둠 속을 헤치며 계속 나아갔다. 세노시 일파 중 누군가 우리 존재를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머지않아 우두머리의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무장한 채 우리를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쉐이크가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나도 어디 가서 겁쟁이 소리를 들을 만큼 유약한 여자는 아니지만 그 불같은 아일랜드인이 없었더라면 솔직히 낙심했을 것이다. 거침없고 유쾌한 용기를 겸비한 그 야성적인 컬트인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셰이크 선생, 똑똑히 알아둬요. 달빛에 비치는 바위 사이를 헤쳐나갈 때 그가 말했다. 내 단창에는 총알이 21발이 들어있어. 오늘 밤 문제가 생긴다면 그중 20발은 당신 친구들에게 박아줄 것이고 나머지 한 발은 당신 몫이 될 거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 먼저 쏴드릴 테니. 셰이크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이 농담 섞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샬람 인사를 하는 기색으로 보아 그가 의사의 아일랜드식 영어를 나만큼이나 잘 알아들은 게 분명했다. 가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맥노글렌 박사만이 거침없는 컬트식 유머를 쏟아내며 우리가 기운을 잃지 않도록 다독여 주었다. 그 와중에 나는 베일을 쓴 여인에게서 그녀가 붙잡혀온 사정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카트룸에서 아버지가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인에게 팔려가 외딴 곳을 떠돌다 세누시 오아시스까지 끌려왔다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 상인에게서 추장에게 넘겨진 뒤 그곳에서 수년 동안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을이 부왕의 영토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하물며 영국이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비극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막연히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온 것이다. 나일강으로 도망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놀라서 외쳤다. 도망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강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몰랐고 맨발로 사막을 건너거나 낙타를 구할 기회조차 제겐 없었는걸요. 그랬다간 세누시 일파가 날 죽였을 거예요. 당신들의 도움을 받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한데 혼자였다면 광야의 하갈처럼 구원해줄 천사도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갔겠죠. 그 천사를 이제야 만났군요. 맥노글렌 박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 셰이크 선생, 진정하고 저기 오는 게 뭐요? 반대편에서 오아시스를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곁에 있던 여인이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내 남편이에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들은 여전히 사막 저 멀리에 있었고 달빛은 더없이 밝게 빛났다. 의사에게 몇 마디 급히 건넨 뒤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이 위기에 맞섰다. 의사가 낙타를 멈춰 세우기 무섭게 우린 모두 낙타에서 뛰어내려 낙타 그림자 뒤에 몸을 웅크렸다. 다가오는 행렬이 우리를 비켜 지나가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와 동시에 의사는 단호하게 셰이크를 향해 돌아섰다. 잘 보시오, 아랍 선생.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권총이라는 위협적인 수단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내가 이걸로 당신을 겨누고 있어. 그러니 저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불필요한 말이 오가거나 조금이라도 수작을 부린다면 기억하라고. 첫 번째 총알은 화살처럼 당신 머리통을 뚫고 지나갈 거요. 셰이크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굴한 자세로 공손히 샬람 인사를 올렸다. 행렬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양측이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알라의 이름으로 평화를. 그러자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 신은 없도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질까봐 온몸이 굳어버렸다. 셰이크가 변심해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아랍 몰입꾼들이 낙타 안장을 푸는 신용을 하며 주위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우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그림자 속에 몸을 바짝 낮췄다. 불안한 긴장감이 감도는 몇 분이 흐른 뒤 낙타의 등 너머로 살피니 그들의 긴 행렬이 오아시스를 향해 줄지어 멀어지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 터번을 두른 실루엣이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위험은 지나갔다. 우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사가 낙타 위로 뛰어오르며 말했다. 자, 계속 갑시다, 셰이크 선생. 저승사자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오. 낙타가 죽어나가든 말든 밤새도록 행군해야 할 거요. 우리가 기르게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고삐를 늦출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과연 장전된 권총의 위력 덕분에 우리는 이른 새벽 낡은 기슭에 도착해 영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 쉼없이 행군했다. 그제와 엘시와 나, 그리고 우리가 구해낸 여인은 긴장이 풀리며 함께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어린 아이들처럼 엉엉 울었다.